네, 경찰이 정치권에 제기된 통일교 지원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향후 수사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가수 싸이 씨의 수면제 대리 수령 법적 쟁점까지 박주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것처럼 통일교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이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정치인 3명에 대해서 오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 이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건 지금까지 경찰에게 주어졌던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있다라고 파악을 한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뭐 윤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이 진술만으로는 사실 출국 금지까지 가긴 좀 어려웠을 텐데 그거 외에도 이를 뭐 인정할 만한 뭐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뭐 이런 뭐 우리의 현안에 대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막 이런 내부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술과 더불어서 어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렇게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어제 오후에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찾아가서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3시간 동안 이뤄졌다고 해요. 근데 출석 요청을 안 하고 바로 찾아갔다라는 건 그만큼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함일까요? 네,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이 구치소에 있는 이 수용자를 출석 요청을 하려면 구치소를 통해서 경찰청에 이런 이송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사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뭐 공문도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경찰이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일부분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청을 했을 때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윤 전 본부장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뭐 이런 뭐 경찰과의 신랑이라든지 알력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간 것도 있고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시간을 아끼려는 이유 중에는 결정적인 거는 공소시효 문제를 좀 경찰이 좀 우려해서 좀 재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대한 진술을 경찰이 재차 확인을 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공소시효 관련해서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전인 지난 2018년 금품이 오갔다는 어쨌든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 시효가 지금 빠듯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15년입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 7년이라는 공소시효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인 이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말한 것 중에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기가 2018년에서 2029년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8년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7년이면 올해 만료가 되고 이미 만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2018년 6월이다 아니면 7월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만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로 적용을 했을 때는 좀 달라질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뇌물죄도 이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수수액이 3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었느냐 아니면 단순히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에 해당 의혹에 대해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라는 건 그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섰기 때문일까요? 네, 구체적으로 특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대해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인데요. 이 둘 중에 뇌물이 좀 가깝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특검이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특검도 분명히 공소시효를 염두를 해두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판단을 했으면 이 공소시효 만료를 가 되지 않도록 빨리 이첩을 했을 거거든요, 경찰이나. 그렇지만 뇌물죄로 판단을 해서 아마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윤 전 본부장의 일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압수수색에 만약에 나선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까? 사실 특검은 특검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통일교 관련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좀 다르죠.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점은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와 문제된 시점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더 이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미 권 의원이나 아니면 김 여사 사건에서 들여다본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내부에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금품을 그 금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금원의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에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매 이력 같은 것도 살펴봐야겠죠. 시계를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인 전재수 장관과의 어떤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통화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만난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3명을 중심으로 의혹을 살펴볼 방침인데 일부 당사자들의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출석 요청 시점은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또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지 이건 어떻게 판단 기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보통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의 이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수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속된 말로 다지기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른 증거들을 확보를 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인을 불러서 가지고 있는 증거와 정치인이 말하는 진술이 일치하는지 틀린지, 그래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언론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물밑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수사와 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소환 조사가 아마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더구나 이제 공소시효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있지만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만약에 의율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빨리 좀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혐의점이 있는 3명 중에 누굴 먼저 부를 거냐도 사실은 공소시효 만료가 누가 더 앞두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아마 경찰에서는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어쨌든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또 조사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예계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제기된 불법 의료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수 싸이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서 이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 싸이 씨가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싸이 씨 측에서는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싸이 씨가 그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을 한 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이 약품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대리수령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리수령 요건에 갖추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의료법에 따라서 대리수령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예.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불명할 때 가족이 대신해서 그 처방전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대리수령을 할 수 있다라는 위임장과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지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일단 싸이 씨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수령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매니저는 일단 가족이 아니고 그리고 싸이 씨가 뭐 의식이 불명하다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사실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수령은 애초에 요건이 안 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령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리수령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으로 활용이 될 수 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 관리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 싸이 씨 측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서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경찰이 지금 싸이 씨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의료법에서는요, 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 처방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환자를 대면해서 상태를 보고 처방전을 이제 발급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거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대신해서 오는 걸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리 수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가 이런 대면 치료를 대면 처방을 하는 원칙을 어기고 처방을 했다라고 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대리 수령한 환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 의혹에서 시작된 그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체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 씨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주사 이모라는 불리는 사람과 가수 온유 씨가 친분이 있다라는 게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 등으로 이제 결국에는 온유 씨도 이런 주사 이모로부터 뭔가 주사를 맞거나 네. 의료 행위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온유 씨는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2022년 4월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그 소개된 경위는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근무하는 병원을 소개를 받았고 그 병원에는 사실은 피부 미용이나 피부 관리 목적으로 본인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불법적인 이런 의료 행위라든지 아니면 주사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온유 씨가 병원에 방문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경찰에서 관련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온유 씨 말대로 만약에 방문 목적이 피부 관리였고 또 의료 면허 관련 논란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향후 조사라던가 아니면 처벌까지 이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겠습니까? 일단 온유 씨가 그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관리나 시술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이 피부 관리 시술이 있고요.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는데 만약에 온유 씨가 그 병원에서 받은 시술이 의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주사 이모로부터 이런 관리를 받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도 받았든 사실 온유 씨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그 해당 병원에 어떠한 지위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의사로서 그 해당 병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 온유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의사로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유 씨가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나 어떠한 시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근무했다라고 하는 병원에 어떠한 지위로 근무를 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이 주사 이모라고 지목된 인물에 대해서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 만약에
무자격자라고 판명이 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명백한 의료법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 주사위무란 사람의 이 신상 정보를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름이라든지 신상 정보가 알려지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등록된 의사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한의사협회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라 이렇게 성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 눈여겨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광주광역시에 짓고 있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의 근로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지금 더 좀 눈여겨봐야 되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이 붕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5초 만에 이 지하층까지 연쇄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명은 사망을 했고 말씀하신 것 중에 2명은 지금 실종자인데 지금 밤샘 작업을 했지만 아직 그 2명에 대한 뭐 예. 생존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몰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수색이라든지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색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이 생존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조치를 하면서 이 생존자 찾는데 조금 수색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색 작업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겠고 혹시라도 구조 소식이 들린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경찰이 오늘 사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이 철골 접합부가 뚝 끊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붕괴가 된 시점은 장소는 길이 160m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공간에 이제 철골 접합부가 이제 끊어진 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접합부 시공이 불량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를 타설 작업인데 하고 예. 있었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하중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콘크리트를 떠받치는 지지대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청 역시 중대재해법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법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광주시 공무원까지 이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좀 처벌 사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처벌을 하고 있는 이 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공공시설물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처벌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산업재해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산업 현장을 관리하는 업체를 이제 처벌하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공시설을 위한 이런 도서관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거지만 아직 도서관 자체가 완공되지 않았고요. 이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다쳐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다친 사람들이 인부기 때문에 이용자라고 볼 수가 없어서 중대 시민재해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 공사를 하는 시공사의 대표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하도급을 줬다라는 이유로 사실 발주처가 이 책임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하자 이런 부분을 이게 개선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라고 하더라도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도 처벌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주시에서 발주를 한 공사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광주시가 이 해당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다라고 하면 광주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으로 이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가 모두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점도 쟁점인데 이런 사고 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불법 재하도급 여부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엔요. 일단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예.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에 대해서도 과연 재하도급의 이 요건을 갖춘 예외에 해당이 되는지 허용이 되는 경우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붕괴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21년도 그렇고요. 2022년에도 일단 붕괴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고 책임 규명이라던가 아니면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올해까지 3년 시행 3년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36건에 대해서 처벌이 있었고요. 그 중에 5건이 실형이 선고였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때까지 지금 처벌 사례들을 보면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최소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어떤 경위라든지 누구가 책임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겠지만 만약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